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시키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수당을 주는 법안이 오늘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가 다음 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 부대표는 21대 국회 개원 전 임시국회를 소집해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출신인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성금 사용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진상조사를 촉구했고 시민당은 왜곡 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오늘은 18년 만에 돌아온 86그룹의 맏형, 서울 영등포 을에서 세 번째 금배지를 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선인과 함께 향후 의정활동 계획 그리고 21대 국회의 역할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회 입법 협조를 당부한 지 하루 만에 국회가 관련 법안 심사에 나섰습니다. 환노위는 오늘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시키고 저소득층 구직자의 구직 촉진 수당 등을 지급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어제 취임 3주년을 맞아 특별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고용 안전망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저소득층에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시행하겠다면서 국회가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는 곧바로 관련 법안 심사에 나섰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 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확대 대상 범위가 쟁점이 된 가운데 여야는 우선 예술인만 포함시키기로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포함 여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1대 국회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노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구직 촉진 수당을 주는 구직자 취업 촉진과 생활지원법 등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오는 15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여야가 본회의 개최 여부를 아직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다음 주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이달 말이면 20대 국회 임기가 끝납니다. 이 때문에 여당은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시급한 경제 민생 법안이라도 처리하자고 연일 압박하고 있는데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양윤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20대 국회 임기 동안에 본회의를 다시 열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20대 국회 숙제를 21대로 미루지 말자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망 강화와 고용 안전망 확충 법안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습니다. 20대 국회가 미뤄두었던 민생 법안들이 국민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다만 4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5일까지인데 그 이전에 본회의가 열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말 부친상을 당하면서 당장 여야 협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야 모두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추가로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 처리해야 할 N번방 재발방지 후속 법안과 형제복지원 관련 과거사법이 여야 비쟁점 법안이란 점도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복지원 과거사법은 여야가 이번 20대 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원포인트 국회 소집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오는 14일, 15일 중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5,000여 건으로 이달 말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21대 국회를 열 신임 원내대표들이 20대 국회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국민의 눈이 국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양윤선입니다.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의 과거 정의기억연대 활동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정의연대는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시민당 윤미향 당선인의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윤 당선인의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후원금 관리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의혹과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윤 당선인은 관련 주장을 SNS를 통해 즉각 부인했습니다. 정의연은 회계감사를 통해 사용 내역을 공개했고 한일 위안부 합의 사항은 다른 할머니들도 미리 알고 있던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한국당 조태용 대변인은 윤 당선자가 한일 위안부 합의 직전 외교부로부터 사전 설명을 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통합당은 윤 당선인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일본이 낸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종용했다는 의혹 등을 밝히라며 민주당과 시민당을 압박했습니다. 시민당은 조 대변인의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당시 외교부가 굴욕적인 협상 내용을 성공적 협상으로 왜곡해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은 소녀상 철거 등의 독소 조항을 설명한 적은 있으나 위로금을 받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진중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기억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정의연대는 최근 3년 동안 수익금 22억 1,900만 원 중 실제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지출된 것은 9억 1,100만 원으로 피해자를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은 발표 전 일본 언론 보도를 안 것 외에는 미리 알지 못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일부 회계 처리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미숙한 점은 인정하고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임채원입니다. 네, 이슈 분석 김희연, 홍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당을 하기로 했는데요. 김희연 기자. 예. 지금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합당 절차가요? 네, 일단 지난 8일에 민주당과 시민당의 합당을 묻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 84.1%의 찬성으로 합당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 내에 남은 합당 절차를 완료할 계획인데요. 네. 이해찬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이번 주에 양당 통합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은 내일 오전 10시에 중앙위원회를 열어 10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를 통해 합당을 결의합니다. 네. 모레는 중앙위에서 정한 수임기간 합동회의를 열고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총 17명인데 이 중 용해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와 조정훈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는 기존의 당으로 복귀할 예정이고 양정숙 당선인은 부동산 의혹으로 제명돼 모두 14명입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되면 민주당 지역구 당선인 163명에 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14명을 합쳐 177명이 될 전망입니다. 네, 홍혜진 기자. 네. 통합당도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문제가 남아있는데 독자 노선의 기류가 읽힌다면서요. 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통합당과의 합당은 당연하다 이런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당 조건으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요구했는데요. 네. 이 원대표는 위성정당을 해체하려면 위성정당 탄생의 원인이 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당이 독자 노선으로 가기 위한 명분 쌓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합당은 한국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연찬회에서 소속 의원들과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네, 김희영 기자. 네. 지금 이렇게 한국당의 독자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쐐기를 박으려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한국당의 독자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요.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에 공개적으로 한국당의 독자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비판했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만약 우려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특단의 대응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특단의 대책이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시민당도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 이 최근에 합당이 추진되는 걸 보면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당의 교섭단체 구성은 인정할 수 없고 원구성 협상에서 최대한 배제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이것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상임위 배정 때 상임위원장 하나 배정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줄 수도 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욕만 먹고 실리는 없을 것. 이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대한 표심은 사실상 통합당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한국당이 독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건 민의에 반하는 일이고 이 또 다른 반칙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뭐 구성하는 거에 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만 운영 과정에서 인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가겠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얘기군요. 네. 네, 통합당 당선자 연찬회에서 합당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봐야겠습니다. 이 합당 말고도 통합당은요, 당 지도체제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겁니까? 네, 뭐 당초 주호영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면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좀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네. 했었는데요. 하지만 당내에서 요즘 조금씩 기류 변화가 읽히고 있습니다. 앞서 김종인 비대위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중진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강론에 힘을 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끝장 토론을 제안하고 관철시켰던 박수영 당선인은 김종인 내정자가 체제 정립 정도만 맡기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 외에 이 비대위로 가더라도 꼭 김종인일 필요는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이번 주에 당선자 연차를 열고 이 비대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주호영 원내대표의 부친상으로 빠르면 15일 아니면 다음 주 중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그 지난번에도 이런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 어쨌든 간에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바 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통합당 내에서 초재선 의원들의 움직임 활발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초세선 의원들이 335 여러 모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여인은 선거 패배 또 총선 참패까지 겪으면서 통합당이 이젠 정말로 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쇄신 변화를 해야 한다 이런 절박함이 있는 거죠. 예. 이 거기에 초재선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초선 의원인 박수영, 서범수 또 김웅 의원 등을 중심으로 개혁 모임을 또 재선인 김성원, 이양수 의원과 일부 초선 의원들도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대 국회에선 통합당의 초재선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사실 많았거든요. 이 과거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이른바 남원정으로 대표되는 이 소장파처럼 당내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이 그동안 보수 정당을 좀 보면요. 16대에는 미래연대, 또 17대에는 새정치 수요 모임, 18대 때는 민본 21 등이 개혁의 목소리를 좀 많이 냈었죠. 이후에 19대 때는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20대에도 통합과 전진 등이 있긴 했는데요. 하지만 활동은 좀 지지부진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이 초재선 의원들이 얼마나 당을 위해 쓴소리를 하면서 당의 쇄신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20대도 그렇고 다가오는 21대 국회에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사위의 체계적으로 심사권 폐지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송환 상임위에서 의결된 다음 이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상위 법률에 충돌하는 점은 없는지 또 헌법에 어긋나는 건 없는지 법사위에서 체계적으로 심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체계적으로 심사권을 악용해서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데도 법사위 몇몇 위원들로 인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일하는 국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하는 국회를 취임 일성으로 밝힌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체계 자구 심사는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외에 법률 전문가를 구성해서 맡기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사위가 지금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행정부로 보자면 법무부에다가 법제처 역할까지 하고 있는 네, 것인데 맞습니다. 이걸 좀 구분하거나 줄이자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네, 홍 기자, 네. 통합당 입장 어떤가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통합당은 폐지 자체에 좀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취임한 날 이 기자들과 만나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가 법안 지연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 국회 통과 법안 중에 이 위헌 법률이 1년에 10건이 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체계 자구 심사를 아예 없애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통합당은 법안 폐지보다는 개정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이제 법사위는 개정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전에 지금 무기력해진 통합당 내부에서 초재선 의원들의 움직임은 어느 쪽이든 좀 바람직해 보이긴 합니다. 이슈 분석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희연, 홍혜진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주 여야의 원나잇 사령탑이 교체되면서 이제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역대 국회의원 구성이 제때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장정현 기자입니다. 국회는 원구성 지각 사태를 피하기 위해 지난 14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해 원구성 기한을 정해놨습니다. 국회는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임시회를 개최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후 3일 안에 상임위원장단도 선출하도록 국회법에 규정한 겁니다. 그럼에도 18대 국회 후반기를 제외하고 13대부터 원구성은 늘 늦어졌습니다. 특히 현재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 원구성은 상임위원장단 선출까지 무려 57일이 걸렸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협상 자체가 지연된 데다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원장 같은 자리를 놓고 여야 기싸움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지각 원구성의 이유로 전문가들은 원내 교섭단체 간 협상 과정에서 법안 통과의 관문격인 법사위, 막대한 국가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 같은 핵심 상임위원장을 어디서 차지하느냐를 꼽습니다. 이번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의장단의 경우 여야 몫이 정해져 있어서 큰 문제가 없지만 상임위원장단은 의석 비율에 따라 원내 교섭단체가 나눠갔는데 이른바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는 여야 모두 양보가 쉽지 않습니다. 여당이 180석 가까운 177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다수의 상임위를 아마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사위 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이 원구성에 있어서 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와 예결위를 모두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내주는 바람에 문재인 정부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하기 어려웠다고 보는 만큼 두 상임위원장 협상이 치열해 보입니다. 여기에다 협상에 나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더 이상 법안 발목 잡기는 안 된다며 법사위의 자구체계 심사 기능 폐지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통합당의 거센 반대가 예상됩니다. 반복적인 원구성 지연은 일하지 않는 국회 이미지를 심어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가 기한 내 원구성을 마치고 조속히 본연의 입법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장장현입니다. 여야가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정부에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염 고위험군과 시설의 감염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 2월 확진세가 다시 주춤해지자 안이하게 대처했던 과오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에 재선에 김성원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김 의원이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친상을 마치는 대로 김 의원 임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동두천, 연천, 을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당내에서 조직가과 특별위원과 대변인 등을 역임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군소정당들이 지도부 구성에 나섭니다. 정의당은 내일 오전 당선자 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후보군의 강은미, 배진교 당선인이 거론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선출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합의 추대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민주당은 당대표에 단독 출마한 최강욱 후보 임명 여부를 두고 전당원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오늘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결과는 내일 오전 11시에 발표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중국, 일본과 경쟁하더라도 힘을 합칠 땐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은 의회 외교활동자문위와 마지막 오찬 간담회에서 다가오는 아시아 주도의 시대, 이른바 팍스 아시아나의 시대에서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태평양 국가 시대, 그리고 다시 아시아의 시대가 반드시 온다. 민간도 주체로 작용하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외교를 해야 되고, 특히 의회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야 되고. 의회 외교활동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의원 외교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의장 직속위원회로 발족했습니다. 의회 외교활동자문위의 21대 국회 존성 여부는 차기 국회의장이 결정합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5월 11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 여당은 한 목소리로 클럽 방문자의 협조가 늦어지면 강도 높은 대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태원 일대 방문자들에게 신속한 협조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관련 유흥시설 이용하신 분들과 주변 지인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검사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강력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에 자진해서 오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어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한 비난과 혐오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일각에서 해당 클럽을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비난과 혐오가 계속되자 이를 경계한 것으로 보이고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이들을 더 음지로 몰아넣어 방역 자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체의 안전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수천 명으로 추정되는 클럽 방문자들의 상당수가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검사율도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면서 지자체에서는 최대한 인력을 투입해 단시간에 감염자를 파악하고 경찰청에서는 관련 기관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코로나 대응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한숨을 돌리자마자 다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언제나 그랬듯 방역의 성패는 조기 차단에 달려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있는 접촉자들을 빨리 찾아내서 지역 전파를 하루빨리 멈춰야겠고요. 당국은 유흥시설뿐 아니라 위험 요소가 높은 다른 다중 이용시설의 방역 정책에 허점은 없었는지 재점검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 회복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이 뒤집어질 부정선거의 증거를 폭로하겠다라고 예고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민 의원이 내놓은 그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민 의원이 주최한 행사장에는 이른바 부정선거를 밝힌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지지자들과 기자들이 몰려서 큰 혼잡을 빚었는데요. 지지자들이 행사장에 입장하지 못하고 입구에서 제지당해서 한때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민경욱 의원과 안상수 의원, 공병호 전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는데요. 행사의 주최 측은 투표에선 이기고 개표에서는 졌다고 주장하면서 지지자들과 함께 사전투표 폐지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민 의원, 약속드린 증거를 내놓겠다면서 서초 을의 사전투표지가 분당 을 지역에서 발견됐다며 관련 증거 사진을 공개했고요.
또 민의원은 투표 관리인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 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며 이 역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했는데요. 민의원은 오늘도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당초 약속했던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는데요. 사전투표와 개표 과정에서의 조작, 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질 않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의 끝없는 사전투표 조작 의혹 제기에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반박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요. 사면 초과에 놓인 민경욱 의원. 우리에게 보여줄 다음 행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전 국민 100%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오늘 오전 7시부터 시작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에 쓰이도록 전액 기부에 동참하기로 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서약식을 진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민주당의 첫 공식 기부 독려 캠페인이었는데요. 최고위 회의실 탁자 위에는 기부 서약서가 놓여 있었고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장 앞에 네모칸에 체크와 서명 날인을 하도록 검은색 마커펜을 뒀습니다.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자리에 놓인 판넬 하단에 직접 서명을 하는 것으로 기부 서약식이 마무리됐는데요. 김경엽 제1사무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의 지도부는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 등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전액 기부에 동참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공식 캠페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이 사실인데요. 당이 직접 나서서 캠페인을 주도할 경우 관제 기부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발성을 기초로 한 기부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정부가 나서서 기부를 권고할 경우 기부의 정치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 개시일인 오늘부터 3개월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된다고 하고요. 또 무하진 기부금은 고용보험금으로 편입돼 코로나19로 국민의 고용 유지 등에 쓰인다고 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부도 소비도 모두 충분히 의미가 있는 만큼 기부와 소비 각자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민주당 지도부 그런데 재난지원금 기부 서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기부를 두고 긍정과 또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21대 원내대변인으로 임명이 됐죠. 박성준 당선인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원내대변인 공식적으로는 이제 이번 달 30일에 임기가 시작이 돼야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지금 이 당이 그 21대 체제로 가동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그러면 그냥 원내대변인이라고 제가 불러도 최고위원회에요. 괜찮겠군요. 원내대변인으로 이제 참석해서 예. 관련 회의도 좀 참석하고 또 김태년 원내대표님이 일하는 과정에서 또 대변할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변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 서약식을 진행을 했는데 그 기부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신청 시 거부하거나 받아서 기부하거나 또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가 되는 세 가지 방식인데 당 지도부는 어떤 방식을 택한 겁니까? 일단은 이제 미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제 자동 기부되지 않습니까? 예. 이 방식을 이제 선택을 했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심리적으로 신청하지 않는 방법이 부담이 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역사적인 어떤 고비가 있을 때 모든 분들이 이제 나서서 예. 연대라든가 상생의 정신으로 모든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크게 좀 봐주시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예. 네, 김태년 원내대표 재난지원금 기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의원들이 다 기부할 것이다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재난지원금 기부에 대한 당내 분위기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당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네. 최고위원분들도 신청하지 않겠다, 기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초선 의원 당선자들이 한 68명 정도 되는데요. 그 이전부터 기부를 해야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초선 의원들 당선자들이죠. 68명의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네.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텔레그램 방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좀 다른 게 연상이 되네요. 그건 아니겠어요. 예. 네, 이제 아무래도 뭐 당에서는 대체로 의사소통을 합의가 하는 돼 있다 방이니까요. 그런 예, 예. 분위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비판하는 쪽에서는 관제 기부라는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드는 거 보셨죠? 예. 중국집에 가서 아무거나 다 시켜놓고 나서 난 짜장면 외치는 그런 부장님 스타일 아니냐 이런 지적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아하. 그 원장님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가 이제 민초의 역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뭐 조선시대 뭐 518년이라든가 일제 강점기 또 해방정부 대한민국의 산업화 민주화 시대에 있어서 국민들이 가장 위기에 있을 때 앞서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번도 그런 차원에서 좀 저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부 문화가 이제 앞선 분들이 있겠지만 아마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하면 모든 분들이 동참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의견들이 같이 이어질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이런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가 저는 이제 고용보험 기금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떤 선순환적 구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까지 여당이 기부 캠페인에 좀 소극적이었는데 오늘 공개적으로 기부 행사를 연 배경을 두고서 일각에서는 자발적 기부가 당초 예상만큼 이어지지 않을 거란 우려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이제 기부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자발성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대통령님도 그렇고 민주당의 지도부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이런 사회적 환기를 좀 불러일으켜서 더욱더 좀 동참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먼저 만드는 어떤 선행의 의미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재난지원금 기부 정부가 애초에 의도했던 것은 이게 결국은 소비 활성화하고 연관되면서 전반적인 이제 경제 활력을 만드는 마중물 비슷하게 된다라고 했었는데 예.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직접적인 소비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게 뭔가 뜻이 어떻게 관철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소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재정적 확대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이 시기를 봤을 때 그러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대한 것이 이제 정부라든가 또 당 고위관계자들의 어떤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가장 긴급하게 수혈을 할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워낙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 우선 정책으로 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저는 특단의 조치가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이어줄 수 있는 어떤 매개물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출발의 어떤 단초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이 부분이 이제 소비 활성화로 저는 분명히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기부금을 받아서 고용보험 기금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소비로 이어지도록 그냥 놔두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어제 대통령이 3주년 맞아서 특별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긴급재난지원금도 있지만 저는 시줄 날줄로 재난지원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어떤 K경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모델로서 경제를 이끌어가야 되고 또 고용보험이라든가 취업지원 제도 개선이라든가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이라든가 이런 K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큰 청사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초석을 놓겠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저는 미시적으로도 그렇고 거시적으로도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가야만 경제 활성화를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고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큰 경제 성장을 모멘텀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가면서 같이 맞물려 갈 때 실질적인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그것이 국민들 또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경제 정책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뭔가 네. 실질적인 조치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원금 지급 후에도 뭐 기부 다변화라든가 취약계층 집중 지원 등의 이 재난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후속 정비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요, 후속 조치, 제가 앞서 대통령의 어떤 K 경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 이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데,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자발적인 어떤 기부,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것을 만들어가서, 실제 이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소상공인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그분들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실질적 정책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나타났을 때,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성준 지금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변인, 그동안에는 이제 방송에서 뉴스 현장, 사건 현장 이런 거 진행하셨는데 정치 현장에서 좋은 역할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좀 자주 또 연결해서 제가 좋은 의견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조재성 불량물자 유출 때문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번 21대 총선에서 금배지의 주인공이 된 당선인들과 얘기 나누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 영등포 을에서 재기에 성공해서 18년 만에 국회에 다시 입성한 돌아온 정치 신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 첫 번째 질문 소회를 묻는데 김민석 당선인의 경우에 특별하게 더 소회를 물을 수밖에 없겠네요. 글쎄요, 네. 근데 하도 여쭤보시니까 이제 네. 드릴 말씀도 사실 그냥 감사하죠. 네. 사실 원장님을 저희가 이렇게 국회 방송에서 이렇게 뵙게 될 거라고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중간에 뭐 이런저런 정치 영역에서 활동을 했었지만은 국회로 돌아온 것은 18년 만이죠. 18년 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15대 16대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네. 16대 당선이 2000년이니까요. 그때부터 20년이고 서울시장 선거를 나가면서 2년 만에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18년 만입니다. 제가 처음 2번 당선이 됐을 때 이제 최연소였는데요. 그때가 당시 32살이었던 32, 28에 처음 나와 떨어지고 이제 32인데 뭐 그 기록은 그 이전에도 더 젊은 분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변할 수 있겠지만 18년 만에 돌아오는 기록은 그 점은 있겠네요, 정말요. 그거를 깨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이렇게 당선자들이나 아니면은 의회에 있는 이제 다른 선후배들 만나면은 농반침반하고 그렇습니다. 저 국회 헌정기념관에 가면은 의원들의 진기록, 신기록들이 있는데 18년 만에 다시 입성한 국회의원 진기록은 하나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당선 직후 SNS에 오랫동안 험하고 먼 길을 돌아오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이렇게 말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고 또 무엇을 배우고 또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8년이나 지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나고 보면 뭐 그 사이에 공부를 하러 외국에 나가기도 했고요. 뭐 미국에도 갔었고 중국에도 갔었고 미국 가서 뭐 미국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국내에 돌아와서 뭐 대학에 잠깐 있기도 하고 NGO 활동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원외로서 당에 돌아와서 민주연구원장을 하기도 하고 비교적 다채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험한 길을 걸었다는 것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민석의 정치는 끝났다. 또 김민석이 과연 다시 정치에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 스스로도 과연 그러한 길이 있겠는가라고 자신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시간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국민이 두렵고 감사한 거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남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딱 두 가지가 남더라고요. 이게 인간으로서는 이게 인간이 아무리 용을 써도 잘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무섭구나. 뭐 이런 걸 깨닫게 되고 정치인으로서는 결국 제가 어려움을 겪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공학과 관련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 정치공학이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국민의 뜻이 가장 참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크게 남는 것 같습니다. 전에 15대 16대 했던 지역구하고 지금 같은 거죠? 같은 지역구입니다. 예, 같은 건데 이번에 선거 과정에 상대 후보였던 박용찬 후보 상당히 박빙이었어요, 서로요. 예. 네, 그 사실 실제 결과는 그렇게 박빙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 60%가 나와서 표도 한 6천 표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런데 이제 재밌었던 것은 출구조사가 제가 한 1% 치는 것으로 나와서 실제로 저희가 투표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11시쯤에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개표된 것과 종합적인 걸 쭉 검토해 본 결과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판별 분석을 했군요. 네, 했는데 TV를 지켜보시는 분들은 TV에 이게 조금 늦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달이. 그래서 새벽까지 좀 마음을 졸인 분들이 많아서 죄송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기간 내내 진행됐던 여론조사 결과는 좀 안정적으로 이겼고 투표일 바로 전날에 전체 사전 투표까지를 포함한 결과 또한 그거보단 작지만 한 10%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마지막 출구조사가 좁혀졌던 것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강남 흔히 이야기하는 강남 송파 용산 여의도로 이어지는 상당히 좀 강고한 좀 생활에 있어서도 좀 상층이고 또 정치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조금 보수이면서 아파트 이렇게 재건축 이슈와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어떤 지지층이 결집하는 흐름과 연결이 되어 있던 건 사실이어서 실제로 막판에 상당히 그런 결집이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인데 참 묘하게도 저는 막상 저는 출구조사를 보고 이겼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의 투표를 이렇게 뚝 놓고 막판에 보수 결집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지지층의 결집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것인지 판단이 잘 안 서서 사실은 하루 이틀에는 이게 몇 프로 정도로 최종 결정이 날까 제가 조금 마지막에는 수치로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게 이제 사전투표를 제외한 마지막 출구조사가 한 1%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저는 한 7% 이기겠구나 생각을 했고 실제 결과가 그렇게 났는데 주변 분들은 멘붕이 왔죠. 지금 이제 막판에 보수 결집 얘기했는데요. 지역구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그 통합당 일부에서 그 사전투표 관련 뭐 부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점에서 보자면은 번투표 때는 상대적으로 지금 보수 지지 세력의 결집이 좀 많이 나왔던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나요? 어쩌나요? 후반부에 아무래도 조금 더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청년 정치인 시절에는 당내 차기 대권 주자 2위까지 올랐던 아주 잘 나갔던 청년 정치인이었는데요. 네. 네, 과거에 돌이켜 본다면 어떨지 궁금한데 일단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지금이랑 겉모습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청년 정치인 시절과 중진이 된 지금 좀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많이 달라졌을까요? 글쎄요, 그게 정치로서도 30대와 50대의 차이가 있고 또 인간으로서 나이로서도 그런 30대, 50대 차이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그때는 제가 엄청 빨리 달리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을 한 시간이 사실을 따지고 보면 6년밖에 되지가 않는데 그때 집권당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집권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도 저희 당에서는 이른바 86 그때 30대였죠 서울시장 후보일 때 38이었습니다. 예. 아직도 저희 민주당 계열에서는 그 86의 서울시장 후보가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달린 거죠. 근데 그리고 또 그럴 때는 또 주변에서 아까 말씀처럼 뭐 야, 앞으로 뭐 지금 지지도가 어떻게 나온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빨리 달리는 것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런 열차에 몸이 실린 면이 있는데 지금은 속도보다는 방향을 더 중시하게 됐죠. 그러니까 빨리 가는 정치도 중요하지만 바로 가는 정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하나를 볼 때도 그것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의 차이가 암만 해도 그 20년의 내 차이가 저에게 준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그 정치와 관련해서 반성적인 사례라든가 주문을 얘기할 때 김민석 전 의원의 지금 당선인이 됐는데 소년급제의 한계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그나마 소년급제를 굉장히 빨리 해서 이렇게 18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인 거겠죠. 제가 만약 그렇지 않고 가다가 넘어졌던 시간이 더 이후였다면은 이렇게 20년의 어떤 돌아봄, 성찰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주변에서 볼 때는 정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뛰기만 하는 이러한 면이 작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스스로 어떤 태도로서의 겸손함이나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해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연륜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게 참 국민이 무섭고 두렵고 감사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잖아요. 어쩌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너무나 크게 와닿은 겁니다. 정치를 하면서 이게 남는 게 이거 하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쩌면 제가 정치에서 떠나 있었던 시간이 5년이었다면 또는 10년이었다면 심지어 15년이었다고 해도 내가 이 결론에 도달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에 많이 해보곤 합니다. 그렇게 18년 만에 오게 된 중간의 경로 중에 하나가 조금 오래 걸린 배경 중에 하나가 대선에서 정몽준 캠프에 한때 가담했던 것이 혹시 길이 조금 엇갈리는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건 뭐 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와 관련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사실은 그건 2002년 대선에 관련된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 두 분의 이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당시 이회창 후보에게 승리하기 위한 연합전선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당에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단일화 작업을 하고 이제 실제로 단일화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실제로 단일화 작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당사자셨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돌아가신 후에 나온 자서전에서 그때의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면서 아마 그것이 단일화를 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합리적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합리적 판단과 충정이었을 수 있다. 근데 막상 김민석 본인은 굉장히 어렵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도 고민을 참 많이 해봅니다. 제가 똑같은 상황에 같이 부딪힌다면 순수하게 어떤 정치 공학적 판단만 놓고 본다면 그런 판단,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판단 이것이 참 쉽게 떨치기 어려운 판단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그때의 국민의 마음과 어떤 국민들의 의사를 어떤 형태로든 더 묻고 하는 과정을 제가 어찌 보면은 정치 엘리트적인 입장에서 공학적 판단을 우선한 것이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일단 선거 슬로건이 돌아온 정치 신인인데 의미가 있습니까? 돌아온 정치 네. 신인. 네, 제가 초심인가요? 네. 경선을 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젊은 삼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맞섰던 상대가 재선이었으니까요. 같은 재선이어서 삼선이 될 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국회의원 해본 사람이다. 네. 그리고 정치를 조금은 안다. 국회에 가면 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막상 실제로 이제 본선에서 국민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잘 아시겠지만 국민들에게 경륜 참 중요하지만 경륜이라든가 뭐 선수 이런 것보다는 역시 초심 또는 어떤 새로운 정치 시대의 어떤 새로운 가치 이런 것이 가장 원칙적이고 또 소중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에게도 그것이 의미가 있었고 또 그렇게 국민들께 다가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은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선된 후에 뭐 우연히 뭔 얘기 상임위를 할 때 제가 상임위를 제가 이제 다들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게 되면 삼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초선이라고 생각하고 정해 주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초심의 마음을 기본 자세로 가지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른바 86그룹에서 가장 먼저 원내 진출을 96년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대거 2000년 또 2004년 성장했는데 이번의 경우도 그분들이 다시 재선 3선 뭐 4선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태년 지금 신임 원내대표 해당되는 것인데요. 저건 기억하실 겁니다. 한 거의 6, 7개월 전에 86 영태론까지 그렇죠. 비판적인 지적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네. 지금 새롭게 정비된 21대 국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86의 역할과 방향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86들이 80년대 이후 민주화라는 상황에서 정치에 진출을 많이 또 조직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많이 했죠. 그러나 어쩌면 이제 원내대표가 물론 이인영 원내대표가 있었습니다만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나오고 어쩌면 당대표도 나오고 또 서울시장 뭐 이런 얘기 네, 그리고 뭐 서울시장이라든가 또는 대통령 후보도 나올 수 있는 정치의 시대는 지금부터 뭐 그 다음까지 한두 대에 걸쳐서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로 제대로 된 의미 아마 과거에 6, 7개월 전에 있었던 용퇴로는 기대로서의 용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저는 더 컸을 거라고 보고 지금부터는 책임으로서의 세대에 대한 의미가 더 실질화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세속적인 용어로 전성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전성기는 이제 시작인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80년 민주화 흐름 속에서 진출은 많이 됐지만 선배들을 서포트하는 입장에서의 정치가 주로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정말 문자 그대로 책임 있는 위치에 가는 것이 이번 기와 다음 기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책임의 시계가 이제 제깍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봐야 돼요. 예, 그걸로 보자면은 김민석 당선인이 처음 이제 원내에 진출했던 96년에 당시에 새정치 국민회의 또 한쪽에는 신한국당 해가지고 대거 진입했던 정치인들이 한 20년간 우리나라 정치를 주도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86세대가 정치의 전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지금 하게 될 거다. 지금 그런 얘기네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네, 18년 만에 돌아오신 만큼 참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과 포부, 목표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환기이기 때문에 전환기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치를 가지고 제가 오래 쉬다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숨가쁘게 가는 것보다는 호흡을 좀 길게 하고 멀리 보면서 가치 중심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주로 국가 운영의 기본 틀과 관련된 기재이나 행안위 이쪽에서 일을 해보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지역 주민들께 갚아야죠. 그래서 이번 임기 동안에는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단단하게 착근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구 26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요, 일교차가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또다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네,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는 평가도 나오고 이제 우리가 선진국을 주도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태원 클럽 감염 확산이 우리 사회를 주춤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폭행당한 아파트 경비원이 슬픈 선택을 했다는 소식 또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제1의 과제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